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인터뷰 중에서 아주 또 선풍적인 핫한 그런 아이템으로 등장한 인터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안 해도 이렇게 어디선가는 또 선풍적으로 인기 있는 아이템이 있군요. 이게 이정섭 차장검사 수원에서 올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다가 본인 이제 집안 문제가 본인의 비리와 엮이면서 특히 이제 그 이혼 소송 중인 처남댁 저 인터뷰를 하셨죠. 네, 예. 처남댁이 모든 것을 밝혀주마 이러면서 네. 이제 인터뷰 나와가지고 그 집안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해줘가지고 또 어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정섭 차장이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서 뭐 가사도우미와 같은 일반인들에 대한 범죄 경력도 막 불법으로 조회하고 사람들이 이제 뭐 차장 검사인데 당연히 할 수 있냐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면 함부로 남의 거를 볼 수가 없죠. 아무리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저도 성북경찰서의 전산실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어떤 사람의 그 수사나 범죄 기록을 그 출력을 하게 되면 다 기록이 그렇죠. 남습니다. 이제 기록이 남죠. 그리고 함부로 그것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한 20, 30년 전이야 그냥 알아서 뭐 착착하지만은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러면서 그게 다 범법 행위입니다. 네, 아무리 맞습니다. 상관이라 하더라도 네. 출력해달라고 할 수 없고 그게 뭐 검사든 판사든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 신분에서 그것을 함부로 형사사법망이라든가 그 망에 접근해 갖고 했다고 하면 그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나와가지고 그 처남댁이라는 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정섭 차장이 본인이 옛날에 중앙지검에서 수사했던 재벌그룹으로부터 스키장에서 뭐 만찬도 방도 잡아주고 뭐 초대도 받아주고 어쨌든 접대를 받았다. 부적절하죠. 자신이 수사한 재벌 관련된 네. 사람과 그거는 자신의 저희가 수사한 피의자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건 좀 그러면 차라리 옷 벗고 변호사로 나가시죠. 그러니까요. 왜 이게 그렇게 하냐. 2020년 12월 14일부터 그 다음 해인 2021년 1월 3일까지 원래 임시 휴장한다고 써 있었던 곳인데 거기를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가서 접대받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실제 돈을 본인이 냈는지 안 냈는지 혹은 본인이 내는 걸 못 봤다 하더라도 뭐 그래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언은 못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심이 있다는 게 이제 그 주장이었죠. 고위공직자의 처신이 부적절하다. 기본적으로 부적절한 건 맞다. 네. 그게 법에 어긋난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수사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그 집안이 또 컨트리 클럽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 네, 골프장을,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검사들의 시시때때로 부킹 요청하면 다 해주고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일종의 그런 어떤 플랫폼 같은 것이 되는 것이 그렇죠. 아니냐. 그 장소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조모모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이 처남댁의 남편이죠. 남편인데 이혼 소송 중이라고 중인. 하지만 그거는 뭐 별 지금 사안과 관련이 없는 거고 얘기되는 건 그겁니다. 그 처남댁이란 분이 그 남편이 저기 마약 액상대마 분명히 이건 확인을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그 액상 카트리지를 이미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이 사람이 마약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된다. 만약에 무고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영장을 받아서 관련된 네. 그 당사자에 대한 어떤 모발이라든가 이런 걸 채취를 해갖고 확인을 해야지 명명백백히 밝혀지는데 네. 그걸 이미 제출을 안 받아들이고 반려를 했다. 그러면은 왜 그랬느냐? 왜 그러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지. 보통 마약류 관련된 법 위반 같은 경우는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게 말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 처남댁이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아니면 이혼 관련된 부분에서 무고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걸 밝혀야 되는데 그거를 밝히지 않고 몇 달 뒤에나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러면 그걸 수사했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에 이 이유는 이정석 검사의 힘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부인이 이 사람 마약하고 폭력을 휘두릅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도 모았다고 그래요, 본인 얘기로는. 그래서 그걸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제대로 잡아가나 했더니 남편이 이제 저항하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것처럼 바꿔주더니 갑자기 다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뀌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정섭 차장이 아니었겠느냐. 이제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그 수사기관들끼리의 여러 가지 뭐 장난질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자, 보세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바로 이제 마약 관련된 그렇죠. 부분인데요. 지금 핵심은 마약을 했다라고 의심돼서 남편을 부인이 신고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이 출동까지 했습니다만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전화 한 통화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올해 2월인가에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여기저기서 이제 고발이든 고소든 이게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뭉개다가 한참 지나서야 이제 시료 채취 같은 거 이제 그때 자발적으로 보내주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와서 불송치됐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마약은 시간 지나면 안 나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네, 시간에 일부러 벌어진 게 특히 아니라. 액상대마는 더 그렇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히로뽕이라든가 코카인 같은 경우야 6개월, 1년 지난 게 나오겠지만 예. 액상대마 같은 경우는 금방 없어져요. 그렇죠. 상당히 그 짧은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 혹시 그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3개월 있다가 예, 예. 그러니까 2월 달에 신고했는데 5월 달에 이제 그제서야 그렇죠. 채취를 했다는 건데 그건 그게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마약은 당연히 배출이 되고 2달이 지난 다음에 배출이 되는데 그럼 그때를 했어야죠. 그 뒤에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럼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약 관련된 부분에서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영장 같은 거, 검증 영장 같은 경우도 쉽게 내주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오히려 그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줄 수도 있는 거니까 당장 고소가 되거나 신고가 됐을 때 거기서 확인하고 바로 하게 되면 그럼 당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왜 안 했느냐라는 의심이 분명히 드는 거고 그 의심의 정점에는 이정섭 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이제 요즘에 제일 시끄러웠던 이성균 씨하고 지드래곤 사건하고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성균 지드래곤 사건, 마약 사건이 터졌을 때가 한참 이 김승희 비서관의 딸의 학폭 사건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때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커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이성균 마약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제 막아졌는데 하필이면 근데 알고 봤더니 이성균 씨에 대한 거는 무슨 증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도도 나가고 진짜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뭐 새끼마담이라고 불리는 여성의 진술 하나로 이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성균 씨, 지드래곤 스스로 그냥 막 나가가지고 다 검사했는데 결국 다 음성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그렇- 지드래곤도 지금 네, 다 음성이래요. 손발톱이 다 음성이고. 예. 사실은 손발톱까지 음성이래요? 예, 음성이래요. 머리털만이 아니라? 어제 이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손발톱까지 음성 판정이 나왔고, 그러니까 네. 지금 GD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혐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그건 간접적인 진술이라서 실제로는 이게 심한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경우에는 GD한테 사과를 해야 될 사과해야죠. 상황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손해 그렇죠. 많이 봤어요. 정말로 마약을 안 했는데 의심을 받아가지고 그랬다며. 그럼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어떤 형태의 약 같은 걸 흡입한 건 맞다. 스스로 근데, 인정을 한 부분이 고의성은 없다. 근데 그게 어떤 건지는 일단 뭐 해야 되니까 그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네. 그 이제 실장이란 사람에 대한 수사를 네. 그러니까 경찰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무엇인가 증거가 많은 듯이 막 언론에 흘려갖고 막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언론 탓을 한다. 언론이 결국은 이것을 흘려갖고 수사를 망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태도는 이건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술이 있었다고 하면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진술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한 다음에
당사자한테 소환을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아닌 상태에서 그 실장의 진술만 가지고 했다는 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것은 처음에 기자들도 물은 거죠. 그 진술만 가지고 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니다. 다른 형태의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상태.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수사를 확대하게 된 데는 누구의 어떤 형태의 힘이 작용한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하고 이번에 이 문제가 터진 이정섭 차장검사의 천암 건하고를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정섭 차장의 그 천암 때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물증, 네. 그 물증을 자기가 찍어서 보내줬어요. 카트리지가 있었어요. 카트리지가 보관돼 있어 그걸 제출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그 카트리지가 이미 제출 형태니까 이게 실제로 무고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확인을 한 작업만 하게 되면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그 단계부터 없어. 지금은 물증도 없는 상태의 진술만 가지고 수사를 이렇게 확대해 버리고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그냥 유야무야 없어 버리다. 네. 이건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거는 게다가 네. 그때 무슨 전화 받았다는데 그건 무슨 글쎄요, 전화를 이게 참 안타깝죠. 그 전화를 하필 그때 만약에 전화가 왔다 하더라도 안 받아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네. 이런 겁니다. 네.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들이 네. 분명히 그 이 팀장이나 과장이나 뭐 서장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연락이 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급하게 증거를 취득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화를 한 사람도 네. 왜 했는지가 딱 나오죠. 아니 뭘 하고 이 현장 요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럼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전화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 부분에선 일종의 어떤 뭐 공식적인 거 아니죠. 비공식적으로 서로 간에 양해하는 바가 스케줄을 해야죠. 그렇죠. 안 받고 안 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했다는 거는 진짜 급하거나 아니면 진짜 뭐 이 경찰서 차원이 뭐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뭔가가 연락이 왔거나 이런 상황이 그럼 뭐야? 어찌 하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현장 요원들은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고서 들어오랍니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수사하는 현장 요원을 왜 소환을 합니까? 아니 누가 전화했는지 그거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현장 지급포는 추적이 안 돼요?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태원 참사 관련된 때 그 서장이나 관련자들이 폰을 적어도 한 서너 개는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보통 자기 폰, 지급폰 근데 나중에 알려진 거는 그거에 대한 압수수색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지만은 사실은 그걸 안 하는 거죠. 아이고 제가 짜증나는 거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법무부 장관님께서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특히 그 바로 정말 물어봤더니 이완석 검찰총장은 또 이정섭 차장은 고위 검사도 아닌데 무슨 탄핵이냐 뭐 이딴 소리 했다는 건데 자기네들끼리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하더니 바로 밑에서 아니 그 차장 검사의 처남이 지금 마약을 했다는 그걸 또 그 차장 검사가 덮어줬다는 그 의혹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하고 누구랑 그 마약과의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건지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다 돌봐주고 서로 다 아무것도 없는 일처럼 해주면서 우리만 지금 잡고 있다는 건지 현실적으로 마약과 전쟁이라고 하는 걸 선포한 다음에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뭐가 줄어들었는지 뭐 아무것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왜 말 따로 행동 따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느냐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이거거든요. 검사들의 선택적 정의는 네, 상당히 비판을 너무하네요. 받아야 진짜. 됩니다. 왜냐?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아니면 부산을 많이 떨다가 네. 실제로 성과는 없고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수십 킬로 막 나왔다. 그러면 뭘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마약이 심각하다. 올해 초도 그렇고 심각하다. 맨날 그 얘기만 했잖아요. 그동안에. 심각하고 많이 나왔다. 근데 그러면 대처를 어떻게 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는 이렇게 돼서 얼마나 줄었습니다라는
일종의 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한 거는 얘기하지 않고 뭔가 심각하니까 뭔가 이게 막 이런 식의 어떤 군불만 떼는 거는 실제로는 이건 정치인의 언어죠. 아니 그러니까 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도 왜 일어났어요? 그때 뭐 마약 범죄가 엄청날 것이다. 서로 주고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수사력이나 경찰력을 집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치안에 가야 될 사람들 다 빼가지고 정복 안 입히고 사복 입혀가지고 마약 찾으러 돌아다녔다. 이거였잖아요, 핵심이. 그런데 뭐예요, 그때. 실제 그들이 마약했다는 것도 없었을 뿐더러 다 엉뚱한데 헛다리 짚고 사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그 이후에 장관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뭐예요? 우리나라 마약이 심각하니까 내가 마약을 꼭 뿌리 뽑겠습니다. 말만 그래서 실제 한 게 하나도 없는 데다가 마마잘라님 말한 건 똑같아요. 한동훈 장관 마약 하더니 도대체 변명 좀 해보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도 사과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총선에 출마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다면서요. 어제 뭐 근데 5천만의 언어를 말하겠다고 나오던데. 제발 그 당부드리거지만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마약 수사를 잘했다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런 어떤 시스템적 전환이라든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형태의 어떤 병민을 몇 명 잡았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마약 범죄 예방 정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그런 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으십시오. 그럼 그렇게 잘했다고 하면 저도 찍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런 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추석거리기만 하고 이게 너무 좀 이게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또 한동훈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될 텐데 오히려 우리 띄워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좀 의욕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그만두시고 이제 하신다 하면은 도대체 성과가 뭐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답답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공정하지도 않아. 내가 딱 보니까. 자,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7일에 이 사건도 정말 끔찍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게 예전에 캣맘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래에다가 돌멩이 던져가지고 그 캣맘이 다쳤. 그때는 나이가 조금 더 높았죠. 예. 근데 이 아이들 8살짜리 초등학생이 돌에 맞아가지고 70대 노인이 사망을 또 했단 말입니다. 해당 초등학생 10세 미만이기 때문에 처벌 전혀 안 받아요. 아무것도 안 받아요. 얘네는 촉법소년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끝이라면서요. 세 가지 소년범은 세 개가 있습니다. 10세 미만을 범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부르지도 않지만 이렇게 구분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려진 거는 10세에서 14세까지 여러분 많이 아시는 촉법 소년입니다. 그리고 14세 이상 미성년자, 이게 범죄 소년 이렇게 부르는데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거는 보통 촉법 소년이죠. 촉법 소년의 연령을 하향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촉법 소년은 최소한 보호 처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년원 같은 데라도 갑니다. 1호 처분부터 6호 처분 이런 거.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가지만 문제는 이 10세 미만은 아무것도 손을 못 댑니다. 집으로 돌려보내 그냥. 입건도 못 합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조사도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왜냐? 이 사람한테는 특정한 형태의 뭘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소년법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경우라도 최소한 부모 동석하에 조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조사, 그러니까 그 사건 기록 입건은 아니라도 왜냐? 이렇게 해야지 뭐가 되냐면은 이 부모들의 가해자 아이들의 부모에 의한 민사소송이 제기됐을 때 무엇인가 좀 어떤 기록 같은 거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사실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돌아가신 분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수직으로 많이 살지 않는 동네에서는 이런 경우에 피해 당하는 건 드물죠. 돌을 던져봤자 이렇게 많지 않지. 근데 지금은 수직으로 많이 사는 아파트에서 고층을 많이 사니까 이 아이들이 5살, 6살들도 옆에 있던 화분 같은 거 툭 던지면은 그게 엄청난 운동 에너지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이 범죄에 관련된 특히 소년법 관련된 부분도 좀 보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에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하고 그게 사실은 캔맘 똑같아요. 사건이죠. 그 캔맘 사건인데 그때 이제 그 길고양이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두 분 그 여성분이 이제 밑에 있었었는데 위에 애들이 그 아파트 살고 있는 애들 3명인가가 올라가가지고 중력 실험을 한다 그러면서 벽돌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라 회색 벽돌. 중력 실험에 이게 포물선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험도 아니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의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중력 실험이라고 하면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건 이제 자기들 변명이었고 변명이 그게 아니라 실제는 그게 아니었을 것이다. 이걸 이제 포물선 던졌기 때문에 조준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때 추정이 많이 돼갖고, 근데 이것도 추정일 뿐이다. 왜냐면 조사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돼갖고 당시에도 최소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그걸 가지고 피해자분들이 무엇인가 뭐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아니면은 그 아이들한테 어떤 이것이 잘못이란 걸 좀 최소한으로 알려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도 안 됐죠. 그냥 위야무야 됐죠. 지금도 이겁니다. 그 당시에 그 박모 씨, 55세 된 박모 씨가 그 길고양이 집을 지어주려고 하다가 벽돌에 맞아가지고 사망했고요. 그 그렇죠. 벽돌에 튀어서 그 옆에 지나던 20대 남성이 뭐 두개골이 함몰됐다는 얘기가 맞아요. 있는데 그때도 항상 문제가 됐던 게 그 아이들이 9살짜리였고 그렇죠. 뭐 이래가지고 얘네들 처벌도 안 받고 큰일이다 이런 얘기 한창 난리 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의 교훈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2023년도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똑같은 겁니다. 어떤 형태의 어떤 뭐라고 하나 이 법적이라는 그 규정이 바뀐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는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요. 9살짜리. 상년이니까 그게 아마 만일 겁니다. 제 네, 기억으로는 네. 열 좀. 그리고 11살짜리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5학년짜리도 있었고 3학년짜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문제가 됐었죠. 네. 아, 진짜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유족에게도 그렇고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왜냐하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참 가해자의 부모들도 사실은 좀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죠. 왜냐하면 최소한 장례식장이라도 아니면은 뭔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얘기되는 건 경찰을 통해서 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니 같은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경찰을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무릎 꿇고라도 사과를 해야죠. 아무 부모된 돌이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사과를 안 했다고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족이 경찰을 통해서 유족의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실 저희도 제 아버지가 교통사고 당했고 전체 12주가 넘게 지금 병원 입원해 계시는데요. 가해자가 사과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게 더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처벌 못 받는 건 법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도의적으로라도 그 부모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사과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다른 공간에서 교통사고든 뭐든 그러면 몰라서 그러니까 주소를 몰라서 그랬다고 쳐도 이건 그 아파트잖아요. 거기 다 알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가서 진짜 진심으로 사과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사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부모들이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하는 겁니다. 진짜 너무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돌을 던진 걸로 알려진 초등학생 신상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하지가 않나요? 정확하지 굉장히 않아요? 말하자면 엉뚱한 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이 피해자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중의 공부 때문에 그런 어떤 뭐 행동을 하신 분도 일견 이해가 되지만은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요 사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년 사건의 절차가 지금 디테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서로를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좀 사실은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촉법소년에 대한 뭐 이게 그런 것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 분류심사 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무엇인가 빈 공간이 있다는 걸 정확히 소년 분류심사원. 그렇죠. 이렇게 체크해서 갖고 빈 곳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 참 들을 수 있는 건데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언론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띄워주는 거. 실제로는 아시다시피 뭐 사형제라든가 아니면 가석방 종신형 이런 것도 다
그냥 다 없어졌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럼 무슨 성과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뭐 선고 이거 다 사실 의미가 없는 게 그러면 세금만 많이 들어간다는 게 또 얘기고 그렇죠. 또 사형 집행 안 되고 있으니까 사형자들 모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안 뭐였는지 됐죠. 아무것도 예. 없죠. 그래서 정치 나가시려고 자꾸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뭔가 결과를 조금 내달라. 이제 이게 우리들의 오늘 아이, 저는 핵심이었던 것 그래서 저는 칼잡이는 안 믿어요. 칼잡이들은 말만 하고 아 그래요? 제대로 정책. 그러니까 칼잡이들한테 결과가 없군요. 결과가. 왜 이 흔히 말하는 정책 부서를 안 맡기냐면은 칼잡이들은 칼잡이들 뿐이에요. 칼질만 해요? 예, 칼질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이 장관이나 아니면 이런 정책 부서에 오시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거는 그런 걸 못하면서 왜 오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으면은 잘하는 걸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지. 왜 쓸데없이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정책 부서에 오셔갖고 하냐. 이건 정책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한동훈 장관 칼잡이 조선의 최고 무슨 검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정책 바뀐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깊이 그리고 하나 바뀐 거 있어요. 시행령으로 검경 수사권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그런 그건 거. 칼잡이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칼잡이는 칼잡이 일을 해라. 정책은 정책 담당자들이 맡는 게 맞다. 솔림님, 녹슨 부엌칼인가요? 쯔쯔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